이지스, 저스티스가 인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호하다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동사 건담 시드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였다면 후속작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이 떠오른 작품이었죠. 그래서인지 시드의 미디어 믹스는 이를 보완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은 만화로 나온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 엣지였습니다. 이 작품은 키라가 아니라 아스란의 시점에서 진행되는데 전 애니판보다 이해가 잘 되더군요. TV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했으며 기체 등 작화도 나름 괜찮아요. 다크 아마리오의 봉봉판과 함께 높게 평가받는 작품이라 팬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하튼 한번 시작해보죠. 종전 후 2년 뒤 아스라는 알렉스 디노라는 이름으로 정체를 숨긴 채 오브의 수장이 된 카가리의 보디가드가 되지요. 이때 아스란의 입지는 참 불안했어요. 자라파 잔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자프트 내부에도 그를 동경하는 세력이 많았기에 그를 견제하는 세력 또한 많았습니다. 아스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알렉스 디노란 가명으로 살아가지만 선글라스를 낀 샤아를 크와트로라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듯 그를 알렉스로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코즈믹 에라 73년 길버트 듀렌달과의 회담에서 카가리를 호위하던 아스라는 팬텀 페인이 벌인 자프트의 신형 모빌슈츠 강탈 작전에 말려듭니다. 자쿠어리를 타고 신형기와 대당한 전투를 펼쳐 카가리를 구한 아스라는 이후 카가리와 함께 미네르바에 타게 되는데 이때 카가리의 말실수 덕분에 그 정체가 완벽히 탄로나죠. 戦闘に出るのかこの船は。アスラン。 이후 그는 팬텀 페인과 싸우면서 화려한 실력을 보이지만 실력과 달리 그의 상황은 점점 꼬여가지요. 이유는 그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적들이 정해준 위치에 머무르는 바람에 격동의 시대에서 쓸려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라파 잔당인 자프트 탈주병들이 유니우스 7 나카트를 일으키면서 세상은 또다시 전란에 휩싸였으며 라크스와 닮은 미아 캠벨이 그를 유혹하면서 카가리와의 관계도 흔들려가지요. 그리고 최소한 선배 대접은 해주던 신은 나중엔 아예 아스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던 아스라는 카가리의 비밀 특사로서 듀렌달을 만나게 되는데 듀렌달은 미아를 보내어 아스란을 흔든 후 그가 페이스에 복대하도록 설득하지요.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막아달라. 그에 해당하는 힘과 권한도 주겠다. 이만큼 아스란에게 절실했던 말은 없었을 겁니다. 이후 그는 듀렌달이 제공한 세이버 건담을 탑승합니다. 듀렌달이 제공한 세이버 건담, 이마엔 이탈리아어로 3을 말하는 글자가 적혀있죠. 3. 아스란의 전용기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나온 이지스 건담은 비율은 별로였지만 준수한 색분할과 완전 편형으로 유명했으며 이후 나온 기체들은 최신형인 인피니트 저스티스 20까지 최상위의 품질을 자랑하죠. 즉 아스란의 기체들은 모두 품질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이버 건담만큼은 품질은 좋지만 인기가 없었죠. 처음 공개되었을 땐 멋진 디자인에 팬들이 환호했지만 이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작중에선 계속 변신만 할 뿐 별 활약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키라는 크레타 히업의 전투에서 이 기체를 산산조각 내버리죠. 마치 내가 지금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말이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스란의 상황을 말하는 기체가 바로 세이버 건담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고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고 하죠.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때는 남의 제안을 조심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스란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왜 듀란달은 자신에게 힘과 권한을 주었는가? 아스란은 총명하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듀란달의 입장에선 아스란의 명성을 환영함과 동시에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석이조였으니까요. 그가 페이스로 복귀하자 루나는 좋아하지만 루나를 좋아하는 신, 아스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신에겐 오히려 역효과였지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 여기서 의지가 되던 하이네까지 전사하자 아스라는 더욱 흔들립니다. 이때 카가리와 유나의 결혼식에 키라가 난입하여 카가리를 구출했다는 것을 안 아스라는 접선을 시도합니다. 이때 라크스가 암살당할 뻔했으며 그 배우는 듀렌달이란 말을 듣지만 혼란스러운 아스라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내가 사람을 잘못 파악했나? 나는 이용당하는 것인가? 사실 아스란이 가야 할 곳은 카가리의 옆이죠. 키라는 이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카가리의 옆이거늘 대체 뭘 원해서 자프트에 있는 거냐고 말이죠. 그렇기에 키라는 이런 방황을 그만두라는 듯 세이버 건담을 말 그대로 조각내버리죠. 듀렌달과의 인연을 강제로 끊는 것처럼 말이죠.
처참한 패배, 아스란의 특유의 성격상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타입도 아니고 오히려 끌어안고 끙끙 앓는 바람에 그는 고립됩니다. 그리고 신이 키라를 격추시키고 아스란에게 빈정거리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폭발하고 말지요. 신은 자신을 구타하는 아스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스란은 키라가 신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신이 야속합니다. 이때 듀렌달은 로봇을 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신에겐 데스티니, 아스란에겐 레전드를 주려고 하지만 이미 아스란은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황이었죠. 아스란은 미아에게서 듀렌달은 아스란의 변심을 알고 있으며 듀렌달의 말은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아스란이 자프트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는 미아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듀렌달이 준 라크스라는 쥐를 버릴 수 없던 그녀는 남게 되고 메이린의 기지 덕분에 도피할 수 있었지만 이때 레이에게 들키는 바람에 메이린도 별 수 없이 도망치게 되죠. 탈주하던 도중 신과 레이에 의해 중상을 입지만 다행히도 탈출에 성공한 아스란은 이후 카가리를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오브 방위전에서 아스란은 라크스가 가지고 온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을 받게 되죠. 무한의 정의라는 이름의 이 기체는 주인공이 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종 보스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키라와 아스란이지만요. 원래 이 기체의 이름은 나이트 저스티스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체를 급하게 기획하면서 조사도 안 한 것인지 수년 전에 상표를 출원한 빠칭코 기계와 이름이 같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력 때문인지 아니면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이해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작중에서 아스란은 그냥 저스티스라고 부르죠. 급하게 기획을 수정한 흔적은 이외에도 보입니다. 머리에는 이탈리아어로 19를 뜻하는 19가 적혀 있는데 정작 세 번째 오프닝에서는 머리에 Giustizia modificata. 라고 적혀 있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Justice Modified, Justice 개량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외에도 초기 프라모델의 매뉴얼에는 다른 문장의 위치는 다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CIWS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가 마스터 그레이드가 되어서야 겨우 위치가 정해지고 포문의 구경이 20mm에서 17.5mm로 변경되기도 하는 등 작품을 만들고 나서 세세한 수정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우주세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히드 프리덤의 경우에는 멋진 연출을 위해서 일단 만들고 결과는 그 다음에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히드는 설정보단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지요. 이렇듯 여기저기 봐도 급하게 기획한 티가 나지만 정작 인기는 상당합니다. 이 기체는 스트라이커 프리덤과 마찬가지로 자프트가 개발하던 저스티스의 후계기 데이터를 라크스의 아버지 시겔 클라인이 만든 레지스탕스, 터미널이 훔쳐난 데이터로 만든 기체죠. 즉 형식 번호만 자프트일 뿐 사실상 터미널을 개발한 기체로 뉴트론 제머 캔슬러, 하이퍼, 듀티론 엔진이 달려있으며 그 성능은 서드 스테이지의 최신 핵인 레전드, 데스티니와 필적할 정도입니다. 기체는 전반적으로 스트라이커 프리덤과 연계하도록 조성되었는데 이는 아스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키라의 뜻이었죠. 키라 입장에선 친구에 대한 우정이었겠지만 당시 아스란의 처지를 잘 생각해보면 이게 꼭 우정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스티스의 개량형이지만 근접전 병기가 더 추가되어 아스란의 주특기인 근접전 능력이 강화되었죠. 첫 기체인 이지스와는 반대 개념의 기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스트라이커 프리덤과 대조적인 면도 많습니다. 스트라이커 프리덤의 페이즈 시프트 프레임이 금색으로 발광한다면 이 기체는 은색으로 발광하며 스트라이커 프리덤이 격투도 잘하지만 사격에 강하다면 이쪽은 사격도 잘하지만 격투가 주특기이며 심지어 파일럿의 전투 스타일도 달라서 슈페르 라케르타 빈사벨의 경우 키란 대부분 양손에 하나씩 쥐고 사용한다면 아스란은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죠. 또한 빔라이플의 경우 프리덤과 저스티스가 완전 동형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이쪽은 아스란의 성향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프리덤과는 달리 두 정을 결합할 수 없으며 대신 격투전을 중시하는 아스란을 위해서 총신을 줄였죠. 가장 큰 특징이라면 등에 짊어진 파툼 제로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유닛이지만 잠수 기능도 있으며 전세대 기체인 저스티스의 파툼 더블 제로의 전투 데이터를 AI에 탑재했죠. 탑재된 빔블레이드는 그리폰2로 본체 그리폰보다 개량된 것인데 이유는 본체보다 파툼이 늦게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AI로 제어하므로 원격 제어도 가능하며 때로는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래 손잡이가 있어 위에 올라타거나 아래에 매달려가는 것도 가능하죠. 파툼에는 하이퍼포르티스 빔 캐논이 달려있는데 이는 빔라이플과 더불어 몇 안되는 사격병기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다양한 빔블레이드, 빔세이버가 달려있지만 슈퍼 라케르타, 브레피스 라케르타 빔세벨만은 파툼이 본체에서 분리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지요. 이렇듯 전반적으로 아스란의 전투 스타일에 맞게 설계된 커스텀기입니다. 또한 강화 유닛인 미티어 유닛의 경우 스트라이커 프리덤은 유닛 07, 이 기체의 경우에는 유닛 08로 외형상의 차이는 없음에도 형식 번호가 차이 나는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은근히 차이가 납니다.
아스라는 듀렌달의 데스티니 플랜의 진을 깨닫고 망설임에서 벗어난 후 오브근 소속으로 전선을 복귀합니다. 미티어를 이끌고 레퀴엠을 중계하는 스테이션을 파괴하는데 전엔 목숨을 바친 자폭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번엔 자신의 삶을 지켜가면서 맹활약을 하지요. 이후엔 루나 마리아의 임펄스를 압도한 것은 물론이며 그 후에 신도 완벽하게 제압한 것은 물론 파툼으로 미네르바까지 완벽하게 제압한 것도 모자라 아카즈키와 함께 레퀴엠까지 파괴하는 등 여태까지 서름을 떨쳐내는 대활약을 합니다. アスラン、あんたやっぱ強い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의무, 신을 설득하기 위해 행동하지요. 그는 성실하고 정 많은 사람이니까요. 아스란도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몰라서 헤맨 과거가 있습니다. 신의 입장을 잘 알았기에 신이 지키는 것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무력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신은 아스란을 배신자라 외치며 말을 듣지 않고 오브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면서 반발하지요. 하지만 힘으로만 전쟁을 끝내면 신은 그 업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가 가족을 죽인 대상을 증오했듯 증오가 신을 계속 얽어매겠죠. 아스란 자신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스란은 레퀴엠을 파괴하여 신의 미련을 끄는 후 반발하는 신을 완벽히 제압합니다. TV판에선 둘이 우는 장면이 나오면서 초반 주인공이 후반 주인공에게 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작품의 메시지가 무너져 버렸지만 만화판에서는 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요. 一人で立てます。 전쟁에서 벗어나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메시지. 한때 아스란이 깨닫지 못했지만 겨우 깨달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TV판의 설득신은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냥 대충 봐도 다 받아칠 수 있는 궤변투성이랄까. 신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득인데 결과적으로 설득된 셈이었죠. 오죽했으면 슈퍼로봇 되던 제트에서는 아스란이 하는 말들이 다 반박당하는 바람에 이 역할을 원본인 카뮤가 가져갑니다. 그만큼 사정을 잘 이해한다는 거겠죠. 여담이지만 슈퍼로봇 대전에서 아스란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제트의 캐릭터 도감에는 여성 관계에 트러블이 많다 라고 적혀 있으며 파괴편에선 오즈마가 여성 관계가 복잡하다고 언급하죠. 아무래도 탈출할 때 뜬금없이 메이린을 데리고 간 게 별 관계도 없는 이성이 군을 탈주하게 만들 정도의 온바탈인지라 이런 설정이 붙어버린 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슈퍼로봇 대전 V에선 로자리와 크리스에게 아스란님이라 불리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 신을 불렀는데 신은 이 꼴을 보고 화를 내면서 TV판 막판에서 벌어진 불통의 향연이 다시 벌어지더니 최종 보스인 네발린나와 아스란과 전투를 하면 너 같은 남자에게 넘어가지 않겠다며 토로하는 보스를 볼 수 있죠. 그나마 전편에서 언급한 UX에선 아스란이 상당히 멋있게 나오는데 정작 여기선 메이린이 안 나오는 바람에 아스란의 온팔탄 이미지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원래 제타 건담은 세대 교체에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미유에게 새 시대를 맡기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시드도 세대 교체에 마찬가지로 실패한 이야기죠. 다만 이쪽은 자기들이 세대 교체를 포기하고 직접 신세대를 주도하는 꼴이에요. 이런 세대 교체는 TV판에선 어설프게 다뤄졌지만 엣지판에선 더욱 설득력 있게 묘사되었으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막무가내의 신도 만화판에는 없죠. 결국 각성은 스스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스란이 그랬단 말이죠. 이후 키라올 아크스는 세계의 평화기구 컴퍼스에 소속되지만 아스란과 메이리는 터미널에 남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금지된 핵 엔진 기체임에도 형식 번호에 A가 붙은 이유는 터미널이 국제 조약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전작에서 싸워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한 아스라는 이번엔 싸울 이유를 찾지 못하는 키라를 이끌어줍니다. 이땐 난데없이 지옥을 타고 나오나 싶더니 후반엔 인피니트 저스티스 의식을 타고 나오면서 키라보다 더 멋있게 활약하면서 코즈믹 에라 최고의 파일럿이라는 이명이 허울이 아님을 증명하죠. 이렇게 방황하던 청년 아스라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훌륭히 성장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